안녕하십니까. 예, 담보물건 할 차례죠. 요약집 113페이지. 문제집 204페이지입니다. 담보물건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회수하기 위해서 채무자 등이 제공한 담보물, 주로 부동산이겠죠. 그걸 나중에 환가를 해서 그 환가대금, 경매대금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자신의 채권을 우선 변제받는 그런 물건을 담보물건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담보물건은 일단 담보물권자는 물건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채무자에서 채권도 갖고 있죠. 이걸 이제 피담보 채권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 피담보 채권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성립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2번에 담보물권의 통유성이라고 부르죠. 개념 생각하셔야 돼요. 4개: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의성. 부종성,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성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당권 같은 경우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부종성 때문에. 다만 근저당권이라고 부종성이 예외가 있습니다. 나중에 볼 겁니다. 수반성은 채권이 이전되면 담보물권도 함께 이전되는 걸 말하죠. 물론 언제나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주로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불가분성, 채권자가 채권을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체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성질을 말하고요. 물상대의성, 목적물이 멸실훼손 공용징수 된 경우, 딱 3가지. 여기서 공용징수는 강제 수용을 말합니다. 협의 수용이 아니고 강제 수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치 변형물이라고 수용 보상금이라든가 보험 같은 것들이 생길 때 거기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그런 성질을 물상대의성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유치권이라는 담보물건은 그 물상대의성이 없다. 그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일단 기억하고 이제 유치권 보면 되죠. 보통 2문제 정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유치권은 타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 예컨대 공사대금 채권 같은 것들, 그걸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하는 권리를 말하죠. 여기서 유치라는 것은 물건을 점유하면서 반환, 즉 인도를 거절하는 그런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기본적으로 개념상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없는 아주 독특한 담보물건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유치권의 특징이 있죠. 양가를 보면 법정담보물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약정을 통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 점유가 유치권의 성립요건이면서 동시에 존속요건입니다. 따라서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3번 추구표라는 게 없죠. 유치물을 침탈당했을 때 침탈한 자를 쫓아가는 힘을 추구표라고 하고요. 그 추구표에 의해서 유치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유치권은 그런 게 없어요. 추구표도 없고 물권적 청구권도 없습니다. 또 4번째, 우선 변제 효력이라는 게 없다고 그랬죠. 따라서 가치 변형물로부터 우선 변제받는 물상대의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게 일단 유치권의 특징이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유치권이라 하더라도 등기 따위는 필요가 없죠. 법정담보물건이니까 등기를 통해서 공시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런 것들이 유치권의 특징이 될 겁니다. 자, 중요한 게 오른쪽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죠. 총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타인 물건일 것, 이렇게 되죠. 유치권자 물건이 아닐 것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 타인은 꼭 채무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문제는 꼭 관련 판례죠. 대표적인 유치권이 건축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건물을 유치하는 게 대표적인 유치권인데, 이때 건축업자를 수급인이라고 하죠. 자, 도급인, 건축주를 말하고요. 수급인은 건축업자를 말하는데, 이렇게 도급인, 건축주와 수급인, 건축회사 사이에 건물 신축 도급계약을 통해서 완성된 건물은 건축주인 도급인이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니까 당연히 건축업자인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면 건축주 소유, 도급인 소유 건물을 유치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건물이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신축한 경우,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신축을 했다면 그 건물은
수급인이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업자인 수급인은 자신 소유 건물을 유치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 판례 하나 조심하시고요. 중요한 게 두 번째 요건이죠. 320조에서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어야 됩니다. 유치권자에게. 요거를 물건과 채권사의 결련성, 결련관계라고 하는데요. 그 결련성, 결련관계가 부정되는 걸 암기하셔야 됩니다. 결련성, 결련관계가 부정된다는 건 유치권이 인정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유치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암기합니다. 보증금, 키워드로 기억하는 거예요. 권리금, 부속물 매매대금, 그 밑에 건축 자재대금, 이 4개는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2개 추가. 계약명의 신탁에서 신탁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또 하나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채권. 예를 들어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수인에게 인도는 했어요. 부동산을 인도했는데 등기를 안 넘겨줘요. 이때 매수인이 매매 계약이 해제됐을 때 매도인의 채무 불이행, 즉 등기를 넘겨주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매수인의 손해배상, 이 손해배상 채권에 기초하여 그 땅을 유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채권은 원칙적으로 유치권이 인정 안 되는데 예외가 하나 있죠. 그 관련 판례 1번. 단순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채권은 유치권이 안 됩니다. 결련성이 없어요. 그런데 예외. 요렇게 생각하세요. 공사대금 채무불이행. 건축주가 건물이 완성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건축회사에 손해가 생겼어요. 요 경우. 요걸 요렇게 말하죠. 원채권 채무가 유치권 인정이 된단 말이죠. 요게. 원채권 채무가 건물과의 결련성이 인정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은 원채권 채무 연장이다. 따라서 이것도 유치권 인정 된다. 이렇게 판결하고 있죠. 그래서 단순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채권은 유치권 인정이 안 되지만 원채권 채무가 공사대금 채권 채무처럼 결련성, 즉 유치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손해배상 채권도 유치권이 인정될 수 있다. 관련 판례 1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유치권자가 유치권 인정되기 위해서는 물건을 먼저 점유하고 그 다음에 채권이 생긴 경우 뿐만 아니라 채권이 먼저 생기고 나중에 점유하는 경우에도 이때 유치권이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데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나중에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유치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주장이 가능한 절대적인 권리예요. 단, 딱 한 사람한테는 주장을 못한다. 공사대금 채권이 생겼고 그 후에 건물을 점유해서 유치권이 성립이 됐는데 그 유치권이 성립하기 전에 건물을 점유하기 전에 그 건물에 대하여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이루어져 건물에서 경매가 개시해야 됐다는 법원의 결정, 이 등기가 됨으로써 그 건물이 압류가 된 경우 그 압류 후에 건물의 점유를 넘겨받음으로써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성립을 합니다. 이 경매 절차의 매수인, 경락인을 말하죠. 그 매수인에게는 유치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요것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밑에 관련 판례 2번, 3번. 그래서 유치권 성립 요건 중에 물건과 채권 사이 결련 관계가 있을 것과 관련해서
결론관계가 부정되는 채권 암기하시고 관련 판례 1, 2, 3번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요건이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될 것이죠. 그죠? 변제기 노래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입니다. 다만 예를 들어 점유자의 비용상환 채권 요거 유치권 인정됩니다. 그런데 그 비용 중에서 유익비는요 법원에 청구하여 상환기간을 허여받을 수 있죠. 자, 유익비에 대해서 법원에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상환기간을 허여받았다는 것은 유익비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익비만큼은 법원을 통해서 상환기간을 허여받음으로써 유치권 성립을 저지할 수 있다. 네 번째 요건이 다음 페이지. 유치권자가 타인물을 걸어 적법하게 점유해야 되죠. 적법 점유입니다. 여기서 유치권자의 적법 점유는 추정이 되기 때문에 유치권자가 스스로 적법 점유임을, 즉 불법 점유 아님을 증명할 필요가 없죠. 또 반가로 1번.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 점유도 되고 간접 점유도 된다. 예를 들어서 건물 공사대금에 기초하여 건물을 유치하고 있는 수급인 건축업자 을은 용역업체 병과 계약을 맺고 용역업체로 하여금 직접 점유,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 이래도 유치권은 인정이 된다. 다만 제3자가 직접 점유하진 않고 채무자가 직접 점유, 이거는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제3자가 직접 점유하고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 유치권이 인정이 되지만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 이때는 유치권 성립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반가로 1번 확인하시고요. 자, 뭐 적법 점유가 된다 그랬죠. 반가로 2번에 보면 점유할 권한을 상실한 후 지출한 수립이라고 되는데 대표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점유하는 이런 불법 점유 상태에서 임차인이 목적물에 필요한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그 비용 상환은 청구할 수 있지만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비용 상환 조건에 기초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가로 3번은 느닷없이 불가분성 판례가 하나 나와 있죠. 다세대 주택 창호공사업자가 한 세대만을 점유했다 하더라도 전체 창호공사 비용을 비담보 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이 성립한다는 거. 5번. 당사자의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되죠. 유치권은 법적 담보 물권이긴 하지만 당사자가 유치권을 배제, 포기하는 특약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유치권 포기 특약이 대표적인 게 비용 포기 특약인데요. 비용 포기 특약은 나중에 임대차 가서 2개를 볼 건데 그 중에 하나, 원상 복구 특약이 있죠. 판례. 임차인은 나중에 목적물 원상에 복구하기로 한다. 라는 특약. 요거 유치권을 포기하는 특약으로 봅니다. 비용 포기 특약이면서 동시에 유치권 포기 특약이 됩니다. 비용 포기 특약이면서 동시에 유치권 포기 특약이 된다. 우리 요약지 174페이지를 보세요. 요약지 174페이지를 가면 위에 비용 상환 채권에 관련된 내용이 쭉 나오는데 마지막 칸에 보면 임의 규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비용 상환 채권 포기 특약은 유효하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비용 상환 채권 포기 특약은 그 유치권 포기 특약에도 해당이 되는데 2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좀 전에 봤던 원상 복구 특약이 있고요. 또 하나가 2번 건물 임차인이 건물을 증축을 하되 그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하기로 하는 약정은 증축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를 면하는 대신에 비용을 포기하는 특약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특약은 유효하고 이 특약은 유치권 포기 특약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게 유치권 포기 특약 2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용 포기 특약이면서 유치권 포기 특약이다. 다시 돌아오면 유치권 포기 특약은 다시 한번 당연히 유치권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갑소유 자동차를 을이 빌려가지고 타고 다니다가 고장나서 을이 병에게 수리를 맡겼을 때 수리비 채무자는 을, 소유자는 갑이죠.
근데 이 둘 사이에 유치권 포기 특약을 했어요. 그 유치권 포기 특약을 갑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치권 포기 특약은 포기 특약을 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그 포기 특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포기 특약 당사자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양가로 5번에 있죠. 자, 이렇게 유치권의 성립 요건은 아주 잘 나오는 것들 지금 체크했습니다. 효력을 봅니다. 유치권자의 권리 중에 첫 번째가 유치권이 있죠. 1번 변제받을 때까지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절할 수 있죠. 물론 담보물권자는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원칙적으로 부정이 됩니다. 2번. 3번 물권이니까 누구에게나 주장이 가능하죠. 그게 원칙이죠. 따라 4번 경락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죠. 다만 경락인은 채무자는 아니니까 경락인에게 변제까지 청구할 수는 없지요. 당연히. 오른쪽 5번 건축주가 공사대금은 지급하지 아니한 채 건물 인도소송을 제기했을 때 첫째 유치권자는 유치권을 주장해야만 법원은 판단합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주장해야만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피고가 유치권을 주장했고 그걸 법원이 인용 받아주게 되면 원고 패소 판결하는 게 아니라 원고 일부 수소 판결이라고 법원은 이렇게 판결해 준다 그랬습니다. 유치권자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것과 상환하여 건물을 인도하라. 이렇게 판결해 준다 그랬습니다. 그걸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상환 이행 판결 이렇게 부릅니다. 두 번째, 유치권자는 경매대가로부터 우선 변제권은 없지만 경매권은 있죠. 여기서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를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하여라고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환가를 위하여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했어요. 또 간이 변제 충당이라고 4가지 요건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감정인의 평가를 거쳐서 목적물 자체를 변제 충당할 수 있다가 아니라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죠. 그리고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걸 간이 변제 충당이라 한다.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없다 그랬죠. 다만 2번에 두 번째 줄에 별제권이라고 해서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별제권이라는 권리가 파산법에서 따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과실수익권, 요거. 건물을 유치하고 있는 건축업자 을이 그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를 하여 차임을 수취, 이게 과실이죠. 이거를 어디에 충당? 원본과 이자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치권자의 과실수취권은 이름은 과실수취권이지만 그 성질은 변제충당권이에요. 변제충당. 다만 나중에 보시겠지만 그 유치물 사용해 보면 2번 채무자의 승낙이 있을 때 사용되어 담보 증명할 수 있죠. 왜? 1번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물로 사용되어 담보 증명하지 못하는 의무가 있어요. 따라서 얘가 이걸 임대하려면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결국 유치권자의 과실수익권은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 유치물을 사용되어 담보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과실, 요거를 수취하여 원본 및 이자에 충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의 과실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물 사용권에 보면 3번에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승낙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아, 유치권자가 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채무자 승낙 없이 할 수 있구나. 여기 이제 권리가 되는 거예요. 채무자의 승낙 없는 보존 필요 사용권. 그런데 이거 채무자 승낙 없이 했죠. 그러니까 과실수취 못하죠. 그러니까 그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과실수취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비용, 유치권자가 목적물에 지출한 필요비와 유익비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 필요비 유익비도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또다시 유치권이 인정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권리가 있고요. 한 장을 넘기면 의무가 2개가 나와요. 선량 관리자의 주의임으로 보관해야 돼요. 남의 물건이니까 조심조심 다뤄야 됩니다. 또 채무자의 승낙이 없이는 유치물로 사용되어 담보 제공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의무 위반 사실만으로 유치권이 소멸하는 게 아니라 채무자 유치권 소멸 청구에 의하여 유치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유치권 소멸 사유가 있고 그중에 양가로 2번. 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 소멸하죠. 특히 채권은 소멸시효에 의해서 소멸해요. 그러니까 유치권만 따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반가로 2번. 양가로 1에 반가로 2번.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려서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하니까 유치권만 따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유치권의 행사와 채권 행사는 별개죠. 유치권은 물건에 대한 반환을 거절하는 거고요. 채권은 변제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유치권만 행사하고 있다면, 채권을 따로 행사하지 않고 있다면 그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리게 됩니다. 그게 326조죠. 유치권 행사는 채권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따로 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면, 건축회사가 건물을 유치하고는 있으나 건축주에게 따로 공사대금 채권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면 그 공사대금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리게 됩니다. 그게 326조죠. 유치권 특이의 소멸 사유 중에 의무 위반을 이유한 유치권 소멸 청구가 있고요. 반가로면 타담보 제공에 의한 유치권 소멸 청구가 있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채무자가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는 것이지 유치권자가 채무자에게 타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중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는 이라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답이 타담보 제공 청구권이 답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타담보 제공은요, 채무자가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는 것이지 유치권자가 채무자에게 타담보 제공을 청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조문에 그렇게 돼 있죠.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유치권자가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죠? 지문이 그렇게도 나와요. 또 상당한 담보란 무슨 뜻일까요? 채권에게 상당한이죠. 목적물 가액에 상당한이 아니라 채권에게 상당한 담보를 의미하게 될 것이고요. 이 담보는 보증인 같은 인적 담보를 포함하게 되면서 세 번째, 그 상당한 담보 제공에서 그 담보에 대해서만큼은 유치권자의 승낙이나 승낙을 대신하는 판결이 필요하다는 거. 마지막, 다른 담보가 제공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유치권이 소멸하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유치권 소멸 청구가 따로 필요하죠.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 소멸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죠. 우리 204조에서 점유를 침탈당하면 점유 침탈당한 자는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었죠. 유치권자도 마찬가지죠.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점유를 침탈당하면 유치물 반환은 청구할 수 없지만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점유를 회복하면 유치권을 소멸하지 않았던 것이 됩니다. 여기서도 조심하실 거, 점유를 회복해야 유치권이 부활한다는 거. 단순히 점유물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 또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활하지 않고요. 현실적으로 점유를 회복해야 유치권은 부활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유치권. 근데 내용이 굉장히 단촐하죠. 우리 지난주에 봤던 지상권이나 전세권보다도 양이 훨씬 적잖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문제가 나오니까 철저하게 봐주셔야 돼요.